자, 오늘은 진도를 59페이지를 준비하시면 돼요. 네, 59페이지 교재를 펼쳐 두시고 앞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 강의했던 내용,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복습할 거예요. 네, 복습하면서 자, 오늘 진행할 강의 내용하고 내용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59페이지를 펼쳐 두시고 앞을 보시면 돼요. 네. 자, 지난주에 부동산 공법, 네, 토지 관련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하고 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대상으로 해서 6개의 법률로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드렸었고요. 그 토지 관련 법률,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희들 약칭해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했을 거예요. 네. 자, 이 국토교육법의 가장 핵심은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이죠.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그 행정계획의 내용, 그리고 또 행정계획의 집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 국토계획법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리면서 아마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체계, 국토계획체계를 잡아가는 방법으로 강의를 풀어갔을 거예요. 네. 자,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국토계획, 국토계획에는 제일 위에 이제 국토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토의 그 국토 이용의 기본 원칙이라든지 방향, 목표 등에 관한 밑그림을 그리는 전국토 단위 국토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상징적으로 소개를 드렸었죠. 네, 국토 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수립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냥 상징적으로 소개를 드린 거죠. 자, 국토 전반을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이 있다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도시공간, 둘 이상의 도시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무엇이라고 했죠? 광역계획 권이죠. 광역계획권. 자,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했었죠.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자,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적이라면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하나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다시 국토는 계획됩니다. 그것을 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와 군은 그 관할 구역 단위로 도시는 도시 계획이 수립되고 군 단위로 군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도시 계획과 군 계획을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자,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무엇이었죠?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자, 이 기본계획에서 어떤 도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이렇게 제시하면은 그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장기적인 발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제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 그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몇 개가 있었죠? 6가지가 있었죠. 6가지.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6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이 정책으로 입안이 됐습니다. 전부를 복습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용도지역이라는 것, 용도지구,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버지정구역, 수단자원보호구역 등을 용도구역이라고 하죠.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것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이것을 지정합니다. 이것을 지정하거나 또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었죠.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그리고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제소구역 계획에 관한 계획 등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했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누가 정책으로 입안하는지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권자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졌죠.
도시군관리계획은 서울은 이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이 되죠. 그래서 서울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광역시는 광역시 관할구역 단위로 또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런 정책들이 위반되기 때문에 누가 위반하죠? 광역시장이 위반하겠죠. 군지역은 군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이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권자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위반되고 최종 결정된지까지 지난주에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자 지난주에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만약에 서울시 녹지지역입니다. 이게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합니다.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은 그것은 용도지역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에 변경이 되잖아요. 그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위반되고 결정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위반할 때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뜻이 되겠죠.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서울시의회, 지방의회가 되죠.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이 위반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정책으로 결정된 겁니까? 정책안이 만들어진 겁니까? 이것을 정책안건으로 합시다라고 하는 게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안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정책으로 위반이 되죠. 정책안이 된 거죠. 자, 이것을 이제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이제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결정할 때는 절차가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네, 결정할 때는 결정 전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장 등과 정책 결정에 관하여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고 그리고 서울시에 가면은 그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최종 정책으로 결정되죠. 그래서 자 도시지역과 군지역에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새로 지정 변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까지 이와 같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이 위반되고 그것이 최종 정책으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이렇게 5가지. 정책으로 위반되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 위반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2가지 단계 이렇게 해서 모두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거죠. 여기까지 지난주에 강의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4시간 동안 강의했던 내용 전체적인 흐름만 잠깐 체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 아까 여러분 교재 59페이지라고 그랬죠? 네, 59페이지 오늘 공부할 주제를 잠깐 여기서 좀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을 잠깐 보셔야 돼요. 아직 59페이지에서 움직이면 안 되죠. 교재는 그대로 두시고 앞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주제는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방금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이 결정됐다.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위반이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결정되는지 복습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무엇이 결정됐죠 지금?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정책이 결정됐지 뭐. 그럼 상상하십시오. 이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가 주거지로 변경되면은 해당 지역에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지 소유자들은 앞으로 주거지로 변경된 이후에는 공장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고시 되기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또 업무용대 빌딩을 지을 수 없도록 이렇게 그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즉, 이 결정된 정책에 의해서 법적 구속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이런 정책을 결정했으면 그것을 서울시는 비밀로 해야 됩니까? 서울 시민에게 공적으로 알려야 됩니까? 알려줘야 되죠. 자, 그때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방법, 입문과정에서 다 말씀드렸었죠. 네,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때는 첫 번째 단기간 그 법적 효력이 존속하는 결정이라면은 네, 공고의 방법으로 네, 알리게 된다 그랬고 단기죠. 그리고 결정된 정책의 효력이 영원합니다. 장기적입니다. 그러면은 네, 고시의 방법으로 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고하고 고시의 공통점은 전부 행정정보를 공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간 알릴 때는 공고의 방법으로, 장기간 알릴 때는 고시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서울시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면 며칠만 주거지입니까? 용도지역을 다시 폐지하거나 변경 결정하지 않으면 영원합니까? 영원히 이 땅은 주거지역이잖아. 그러면은 10년 뒤에 이 땅을 사시는 분도 주거지역인 것을 알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20년 뒤에도 이 땅은 주거지역임을 알고 토지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고해야 됩니까? 고시하게 됩니까? 고시의 방법으로 정책 결정 내용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구역을 결정되면은 결정을 고시합니다. 고시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공적으로 알리게 되는 거죠. 그때 고시를 어디에 해야 될까? 자, 그때 고시를 하기 위해서 신문에 할까, 방송에 할까 뭐. 네,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는 무엇을 발행한다 그랬죠? 중앙정부는 관보를 발행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면은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신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관보라고 합니다. 관보. 우리 서울대학교는 대학 신문을 발행하잖아. 학보라고 하잖아. 똑같죠 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뭘 발행하죠? 관보. 중앙정부는 관보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서울시청이라든지 뭐 강남구청 이렇게 자치단체에서는 자 행정정보를 공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또 공보를 발행하죠. 공보를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는 관보를 발행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치단체는 공보를 발행하게 되죠.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이 되면은 그 결정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공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이를 결정고시라고 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결정고시. 지금부터 이제 법 조문을 보면은 결정고시라는 용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결정고시는 도시군 관리로 어떤 정책을 입안했고 그것이 최종 정책으로 결정됐음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네, 국민에게 공적으로 알려줍니다. 이것을 결정고시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결정고시 이후에 자 지금부터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후속 조치들이 따르게 되는지 이것을 지금부터 공부하겠다는 거죠. 자, 지난주까지 무엇을 공부했는지 그리고 오늘 공부할 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제시한 거죠. 자,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는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어떤 후속 조치가 뒤따르는지를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다음 주에 제가 와가지고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고시 후에 어떤 효과와 어떤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죠? 라고 하면은 그 목차들, 네 가지 목차들이 떠오르면은 아주 완벽한 학습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듣고 이해하면 되고요. 목차를 놓치면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차를 자 정리해야 될 텐데 59페이지 봅니다. 여러분 59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효력 발생 시기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5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맨 위에 효력 발생 시기. 이거 지난 28회 시험이죠. 2017년도에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얘기죠. 여보세요. 자, 도시군관리구역 서울시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이 결정되고 서울시 공부에 게재하여 고시하면은 그 정책 결정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라는 거죠.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을 고시하면은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을 고시하게 돼요. 바로 그 지행도면을 고시한 날 정책 결정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밑줄을 끄셔야 될 겁니다. 자,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은 정책 결정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효력 발생 시기는 후속 조치로서 밑줄 그십시오. 지행도면을 고시한 날,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때 이제 지행도면이 무엇일까는 궁금하죠. 잠시 뒤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행도면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네, 정책 결정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다양하게 시험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시험 나오죠.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봐주세요.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은 그 결정 고시가 있은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은 발생한다. 몇 격습니까? X잖아. 결정을 고시한 날이 아니고 그 결정 고시 후 후속 조치로서 무엇을 해야 되죠? 지행도면을 고시하면은 그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 예를 들면 시험이 그렇게 나와요.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 쉽잖아요. 듣고 있으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기득권이 보호됩니다. 이 기득권 보호는 네, 그 기득권 법 조문을 알고 있어야 나오죠. 조문대로 시험 나오니까. 그래서 기득권 보호 법 조문을, 자, 여러분 교재 밑줄을 그어두는 게 좋죠.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줄 그어드릴 테니까, 자, 밑줄을 껐는데, 그럼 그 법서는 그 보실 때 괄호가 많이 나와요. 잠깐만요. 이렇게 제가 쭉 읽어가다가 밑줄 그으시다가 괄호가 나오잖아. 괄호가 나오면은 괄호를 항상 건너뛰셔야 돼요. 그래야 괄호 앞과 뒤가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괄호를 읽어버리면 내용이 연결됩니까? 중간에 끊어져 버립니까? 끊어져 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제 힘들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괄호 안에는 제가 특별히 보십시오라고 하지 않은 한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밑줄을 잘 끄셔야 됩니다. 가로 안에 손 안 되지 않으면 되죠. 자,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기득권 보호 읽으면 밑줄 그십시오.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밑에 적으십시오. 이미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가 밑에 적으십시오. 기득권 보호 대상이 돼요. 기득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미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는 잘 건너뛰죠. 착수한 자는 계속 즐겁죠. 그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계없이 그 사업과 착수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자, 그 법 조문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앞에 보시고요. 이거는 설명드리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설명을 도와드리는 내용이니까 필기하실 필요는 없죠. 네, 그래서 자, 그냥 설명만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건데 제3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라고 가정합시다. 일반 주거지는 네,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오늘 배워요.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 일반 주거지역부터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세 개의 용도지역이 세분이 됩니다. 자, 그때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위주의 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죠.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쉽게 이야기해서 고층 아파트예요. 고층 아파트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은 3종 일반 주거지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층수가 최고 층수가 단지 안에 15층 이상이면 네, 3종 일반 주거지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3종 일반 주거지는 고층 위주의 그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네, 지정된 용도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고층 아파트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일 때 여기다가 20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여기다가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네, 아파트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었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일 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아파트 공사에 착수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근데 용도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공사 착수 이후에 용도지역이 변경돼 버린 거예요. 자, 만약에 아직까지 몰라요. 무엇인지 이게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거예요. 유통상업지역은 우리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상가처럼 대규모 도매 시장이 위치한 곳을 이제 유통상업지역이라고 하는데, 유통상업지역은 여러분 그 남대문 시장의 아파트 시장 안에 아파트 단지 있어 없어? 못 보셨죠? 동대문 상가에 아파트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 도매 시장은 법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은 네, 아파트 건축이 금지되어 있다고. 그럼 봐요. 3종 일반 주거지일 때는 아파트 지을 수 있지만 유통상업지로 용도지 변경된 이후에는 아파트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유통상업지로 용도지역 변경하면은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고 결정되면은 비밀입니까? 고시합니까? 결정을 고시하게 되잖아. 그럼 잘 보세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유통상업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가 먼저입니까? 20층 아파트 공사 착수가 먼저입니까? 공사 착수가 먼저잖아. 여기에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 당시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이미 착수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법조문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 당시 허가, 인가, 승인을 받은 자입니까?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입니까?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네. 자, 기득권 보호 이해하셨고요. 법 조문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시험 문제 가르쳐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듣고 대답하십시오.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을 고시할 당시 이미 허가, 승인 등을 받은 자는 그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허가나 승인을 받은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오 묻겠습니까? X잖아요. O가 아니고 허가나 승인이나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기득권 보호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업가 공사에 착수가 없으면 기득권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허가, 인가, 승인을 받은 자가 기득권 보호 대상입니까? 공사 착수한 자입니까? 사업가 공사에 착수를 한 자는 그 착수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법 조문을 외웠다고 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듣고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 전달 내용을 잘 연습하시면 금방금방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그렇고 일단 이해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예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예외. 자, 시가와초중구역과 수산자원보호. 이것은 아직 안 배웠다고. 시가와초중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그래서 낯설잖아.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배우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도 괜찮아요. 근데 이럴 때 처음 오신 분은 나중에 3, 4월 과정에서 수업을 듣는 게 낫다고 해서 1, 2월 기본 이론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일단 목차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두 가지를 했죠.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은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 당시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 세 번째 후속 조치로서 지형 도면 고시, 지행도면 고시를 하게 됩니다.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 그 후속 조치로서 무엇을 하게 되죠? 지행도면 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재 60페이지 제일 위에 봅니다. 맨 위에 도시군관리구역에 관한 지행도면 고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지행도면 고시만 밑줄 긋고요. 자, 지행도면 고시. 자, 이거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거 일단은 지행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시겠죠? 그리고 자, 고시는 아시죠? 금방 배웠잖아. 고시가 뭐죠? 그렇죠. 행정정보를 공적으로 알리는 방법이잖아요. 알리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할 때 그것이 정책으로 결정이 되면은 서울시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번 고시했죠. 한번 알렸잖아. 처음 알린 것은 결정되고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처음으로 알린 거예요. 그럼 이제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가 발행하는 공보를 보고 이제 이번에 서울시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됐구나라고 하는 단순한 행정 정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위치라든지 변경 면적이라든지 변경 범위를 이 공보를 통하여 공보에 고시된 것을 통하여 정책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에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지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뭐죠?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된 사항이잖아.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상의 도면 위에 자세하게 밝힙니다. 이것을 지형 도면이라고 그러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 지도의 지도,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라고 가정합시다.
여기다가 이번에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사항을 밝히는 거죠. 자, 이만큼 있잖아요. 자, 빗금침 부분의 용도 지역이 지금까지 녹지 지역이었다고. 지금까지 녹지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무엇으로 변경됐죠? 주거 지역,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된 거예요. 그리고 자, 이번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을 이렇게 지도 위에 표시했죠. 그리고 이 면적 있잖아요. 이 면적은 30만 제곱미터고 용도지역 변경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이렇게 지도 위에 용도지역 변경 범위까지 명확하게 다 밝힌 거죠. 그리고 이 용도지역 변경된 위치 서울, 강남, 강남구, 대치동, 산 200번지.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된 위치, 변경 면적, 변경 범위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성의 도면 위에다가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이 도면을 무슨 도면이라고 하죠? 지형도면이라고 하고, 이 지형도면 위에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사항을 자세하게 밝혀서 그것을 그 밝힌 도면으로 다시 한 번 더 정책 결정 내용을 국민에게, 시민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지형도면 고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형도면 고시가 무엇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어가 시험 나오지 않죠. 지형도면이 뭐죠라고 시험에 내는 게 아니고 제도를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 후속 조치로서 무엇이 따르는 거죠? 지형도면 고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고시는 정책 결정을 맨 먼저 알렸으니까 이것은 선이 되는 거죠. 선행처분이 되는 거잖아. 그 결정고시, 선행처분만으로 결정고시만으로 정책 결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에 충분했습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로서 정책 결정 내용을 지형도상의 도면 위에 밝혀서 지형도면으로 만들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위치, 변경 면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지형도면 고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형도면 고시는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선행 처분입니까? 후속 조치입니까? 후속 조치로서 지형도면 고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을 선후 이기 때문에 둘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지형도면 고시가 있기 위해서는 선행처분으로서 무엇이 있어야 되죠?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돼야 되고,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 그 후속 조치로서 무엇이 뒤따르는 거죠? 지형도면 고시가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책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게 지형도면 고시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부동산 실무에 종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실무를 하고 계시는데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 주거지로 변경돼서 그럼 난리도 아니겠죠. 땅값도 오르고 이 지역에 30만 제곱미터가 주택 용지로 개발되니까 여기에 투자 관심을 가지는 서울시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공보에 고시된 내용으로 설명하는 게 좋습니까? 지형도면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까? 지형도면을 활용하면은 용도지역이 변경된 위치, 변경 면적, 변경 범위까지 알고 있으니까 몇 번지는 용도지역 변경에 포함됐고 몇 번지는 제외된지까지 손님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잖아요. 이런 자료를 활용하여 실무적으로 부동산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지형도면을 배우는 거지요. 자,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고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무엇이 있게 된다? 지형도면 고시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지형도면을 누가 작성하는지를 가끔 물어보죠. 지형도면을 누가 작성하는지, 작성자, 지형도면을 누가 작성할까요? 자, 이런 것은 이제 그 수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암기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설명 들어보십시오. 지형도면 누가 작성하느냐 하면은 지형도면 고시를 하려면 선행처분으로서 무엇이 있어야 되죠?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고시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도시군 관리구역은 바로 결정됩니까? 입안하에 결정하는 겁니까? 배웠잖아. 입안하에 결정하죠. 그때 제일 먼저 도시군 관리구역을 입안한 자, 입안권자가 되죠. 최초로 도시군 관리구역을 입안한 자는 본인이 입안하는 것이 정책으로 결정이 고시되면, 정책으로 결정 고시되면 그 결정사항을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게 됩니까? 지형도면을 작성하라고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형도면 작성자는 제일 먼저 도시군 관리구역의 입안권자, 도시군 관리구역을 정책으로 입안한 자가 곧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자가 되더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암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지형도면은 도시군 관리구역 원칙적으로 누가 입안했죠?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의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도, 그리고 시지역은 시장, 군지역은 군수가 작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도시군 관리구역 입안권자이면서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한 자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구역을 직접 입안했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도 지형도면을 예외적으로 작성할 수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교재 같이 볼까요? 작성자 봅니다. 자, 60페이지 맨 위에 작성자 뒤에다 적으십시오. 60페이지 맨 위에 작성자 뒤에다가 누구하고 동일하죠? 이방권자. 그렇죠. 이방권자와 동일함 적어두면 되죠. 이방권자와 동일하게 됩니다. 자, 원칙 보겠습니다. 원칙 밑줄 그립시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료이사, 시장 또는 군소까지 미칠 것이고 이들은 이방권자임에서 동시에 이꼴 뭐가 되죠? 작성자가 되는 거죠. 이방권자임에서 동시에 이꼴 작성자, 지행도면을 작성하는 자가 돼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구조단, 도시공관리계획이 결정,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자, 지금부터 밑줄 그십시오.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공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까지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공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게 무슨 도면이죠? 지형 도면이 되는 거죠. 지형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누가 작성하죠? 이방권자가 작성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예외에 봅니다. 예외. 밑줄 그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 줄 것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 밑줄 것이고 손대입니다.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공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했다면은 네, 관계되는 시당구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도 있죠. 왜요? 위반한 자가 작성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때 작성된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한 것만 밑에 보십시오.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작성한 것만 네, 그 작성된 지형도면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승인 받죠? 도지사,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은 작성된 지형도면은 전부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네, 기초자치단체장, 시장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만 네, 관할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게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형도면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잘 없죠. 없고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대한 후속 조치와 연계식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얼추 네, 시험 범위를 공부하셨다고 보면 돼요.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 후속 조치로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이거 공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얘기를 시작합니다. 네 번째 얘기는 책자로 넘깁니다. 넘겨가지고 62페이지 오세요. 62페이지 4번. 자, 62페이지 4번에 오면 도시공관리계획 정비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4번의 제목에 비출 것이고 읽어드립니다. 타당성 검토 미칠 것이고 네, 지나갈 때마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는 5년마다 동그라미 합니다.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공관리계획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작성한 바에 따라서 지금부터 끝까지 줄 것죠.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한다. 낯설지 않죠? 지난주에 여러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가운데서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모두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그 계획은 수정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후에 어떤 효과와 후속 조치가 있게 되는지 몇 개를 배운 거죠? 네 가지를 배운 겁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정비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3페이지 봅니다. 06번에 보죠. 63페이지 06번에 보면은 도시공관리계획의 입안 특례가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앞에다 적으십시오. 리딩 R 표시하기로 했죠. 리딩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읽고 지나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R 리딩 읽어보자는 의미고요. 그렇게만 표시해 놓고 잠깐 설명 듣고 같이 읽어볼까요? 네, 설명 듣고 읽어보는 게 좋죠. 자, 봐주세요. 자, 제일 위에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네,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의 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었고요.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어느 것이 더 상위 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이 상위 계획이고 먼저 수립되겠죠.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맞도록 도시군 기본계획의 지침에 맞도록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책을 입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관계에서는 또 하위 계획이 되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해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이 첫째고, 그리고 여기 기본계획이 둘째고, 관리계획은 셋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를 낳을 때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이렇게 낳는 거지. 둘째를 먼저 낳고 나중에 첫째 낳고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그 엄마를 계속 졸랐어 이제. 엄마 광역도시계획 큰형이 태어나고 2, 3년 기다렸다가 또 도시군 기본계획 둘째 형이 태어나야 하고, 그다음 또 2, 3년 기다렸다가 내가 태어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엄마를 계속 졸라버렸죠. 그래서 마음 약한 엄마가 셋을 한꺼번에 낳은 거예요. 그러면은 원칙입니까? 세상둥이니까 특별한 경우입니까? 특별한 경우, 특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지침에 맞도록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함이 원칙이지만 조속하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이 필요한 경우, 그 경우에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허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동시 위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고소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지나갈 때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총론이에요. 총론. 그러면은 국토종합계획부터 시작해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의 효과와 후속 조치까지, 여기까지가 총론, 국토계획법의 총설적인 얘기, 총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강론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진짜, 지금까지는 앞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제 국토교육을 수업 듣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론을 강의한 내용이라면은, 네, 오늘부터는 실제로 이제 실무적으로, 그리고 시험에서 당장 출제될 수 있는 것 위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참맛을 이제 이번 주부터 보게 되죠. 기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공부할 주제, 최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이거예요. 오늘 공부할 주제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몇 개 있었죠? 전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부터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 결정까지 6가지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편, 용도지역편을 공부해요. 다음 주에 용도지구, 용도구역편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할 주제가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될 용도지역편, 용도지역편 이제 강의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용도지역 진짜 중요하고요. 전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 공부하면 늘 궁금한 거, 용도지역이 무엇일까? 아마 용도지역의 위치하고 종류들을, 개요를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의 개요를 학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지역의 종류, 21개의 용도지역의 종류하고, 그리고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과 결정 절차에 의함이 원칙인데,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특례가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 절차에 의하지 않은 특별한 예외들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어떤 용도지역에서 여러분의 고객이 땅 사면은 그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일정한 개발 행위를 법으로 제한받게 되죠. 어떤 용도지역에서는 어떤 개발이 제한되는지, 그리고 어떤 용도지에 땅 사면은 집 지을 때, 건축할 때 건폐율은 몇 퍼센트 주고 용적률은 몇 퍼센트 주게 되는지,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풀어가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용도지역이 무엇일까? 개요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교재는 64페이지 움직이면 안 돼요. 네, 64페이지에서 그대로 두시고요. 이제 책장을 여기저기 넘겨버리면 나중에 못 찾아요. 어디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되니까 교재는 64페이지 그대로 두시고 앞을 보시고,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의의를 적어뒀죠. 근데 교재를 읽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아직까지. 그래서 용도지역은 위치도 아셔야 되니까 그림을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부터 용도지역의 개요를 설명드릴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거죠. 이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우리나라 국토정보입니다. 전국토, 이렇게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국토, 전국토를 대상으로 그 토지의 기능이나 토지 특성에 따라서
토지의 용도별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한 게 용도지역이에요. 예를 들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국토 가운데서 서울처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합니다. 자, 이런 곳을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지역. 그럼 여러분이 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기 전까지 도시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추상적으로 개념을 알고 있죠. 근데 도시지역이 뭐죠? 법으로 정의된 도시지역이 뭐죠라고 물으면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법이 정의한 대로 도시지역의 개념을 구체화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자, 우리 국토 가운데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 정비가 뭐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것을 용도 지정한 곳, 그것을 도시지역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계속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면 자동으로 봄에는 기억날 정도로 될 거예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합니다. 도시지역이죠. 그래서 도시로 용도지 지정된 곳은 보전 용도입니까? 주요 지정 목적은 개발입니까? 개발 목적으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온 행정계획이 수립된 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개발했거나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된 한 곳을 도시지역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집니다. 서울이고요. 멀리 떨어졌죠. 자,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여러분 도시적이 먼 곳에 산이 있습니다. 산 보세요. 산이 있고요. 그리고 전답, 과수원 등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고요. 그럼 들판, 평야지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전답, 과수원 등 농지가 있고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주변에 보전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는 땅이 도시지역으로부터 가깝습니까?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까?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으면 이곳이 농림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이웃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주변에 도시지역 주변에 전답, 과수원 등 농지가 보이고 주변에 산이 보여. 이곳은 농림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서울시 주변, 도시지역 주변에 농림지역이라는 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재를 외워서 농림지역을 외웠는데 농림지역 위치를 모르면 진짜 실무적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농림지역은 일단은 전답, 과수원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주변에 산지가 보이는데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는 농림지역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농림지역의 목적이 뭐냐면 법으로 정의되어 있죠. 이런 것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다. 최소한 이 정도 외우려고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밑줄 거 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 65페이지 봅니다. 65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65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농림지역 나와 있을 거예요. 농림지역 별표 하나 하시고요. 외워야 돼요. 읽어드립니다. 줄 끄지 마십시오.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등으로서 자, 지금부터 미칠 것입니다.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을 무엇이라고 하죠? 농림지역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외우셔야 되죠. 따라합니다.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따라합니다. 이걸 마음속으로 연습을 안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강좌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해는 참 좋아요. 이해 시력이 좋으세요. 이해는 잘 하시는데 뭐 일주일이 아니 2, 3일 지나면 물으면 말을 못하죠. 농림지역이 뭐죠? 말 한마디 못하는 거죠. 6개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농림지역이 무엇인데 말 한마디 못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치겠냐고. 연습하셔야 돼요.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은 농림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기 드시고요. 교재는 같이 봐요. 또 조금 있다가. 자, 여기 봐주세요. 여기는 도시적,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위치잖아. 이렇게 도시적 멀리 떨어지는 위치에 마음으로 따라 외우십시오. 도시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위치에 자연환경 보존이 필요하거나 수자원이 무엇일까요? 수자원은 댐은 수자원 맞죠? 댐이 있거나 호수가 있거나 저수지가 있거나 이런 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상수원을 활용할 수 있고 농업용수를 쓸 수 있는 이런 댐이나 호수 등이 있는데 도시로부터 위치가 멀리 떨어진 곳이면은 이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그리고 아름다운 해안선 보전, 그리고 생태계 보전, 그리고 상수원
및 문화재, 상수원 및 문화재 보존이 필요합니다. 이런 곳을 용도 지정한 곳, 이곳이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 됩니다.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되는 거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 목적 네, 6개. 6개는 글자 한 털도 안 틀리게 외워야 될 걸요. 네. 그래서 65페이지 봅니다. 65페이지. 65페이지.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별표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읽으면 밑줄 것이고 번호를 붙입니다. 자연환경 네 글자를 밑줄 것이고 적으십시오. 동그라미 1번. 수자원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해안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3번, 생태계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4번, 상수원 및 문화재, 상수원 및 문화재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5번, 뒤에 보전 동그라미 합니다. 몇 개를 보전하죠? 5개 이렇게 오는 거죠.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이 필요한데 그 위치가 도시지역에 가깝습니까? 먼 곳입니까? 도시지역으로부터 먼 곳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육성 밑줄 것이면 됩니다. 수산자원 보호 육성 밑줄 것이고 6번 그렇게 해서 그 6개를 진짜 글자 한 톨도 안 틀리게 외운다는 마음으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나중에 답 찾을 게 없다니까. 이런 것을 그래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들어볼까요? 저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항상 위치를 기억하면서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들어보니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목적으로 행정계획이 수립된 땅으로 볼 수 있잖아요. 보전 목적이죠. 그래서 땅값이 도시지역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싸죠. 그리고 잠깐만요. 만약에 여러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여러분의 땅을 샀다고 가정합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땅을 사면은 이 땅은 국가가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을 하겠다고 국가가 행정계획을 수립한 땅이야. 그러면은 도시인이 임의로 이런 땅을 사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까? 제한할까? 제한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땅 사서 개발할 수 없는 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현지에 살고 있는 현지 원주민들, 농업이라든지 어업인들, 그리고 임업인들 이런 분들이 그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현지인들만 일부 개발이 허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어가 주택의 건축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개발이 허용되지 않은 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곳에 땅 사면은 잘못 사면은 네,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요. 5억 주고 샀다가 3억에도 팔고 빠지면 다행이에요. 이런 곳에 종자돌 뿌리면 안 되죠. 상당히 많은 규제가 있는 땅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십시오. 이 가운데는 옛날에 지금은 없기 때문에 적으면 안 돼요. 옛날에 준도시적이라고 불렀다고, 준도시적이 있었다고. 그리고 옛날에 준농림적이라고 있었어. 준도시적과 준농림적이 있었는데 잘 보십시오. 그림을 잘 보시면은 위에는 도시적이잖아요. 도시적이죠. 위쪽은 도시적이고 아래쪽은 비도시적이죠. 아래쪽은 비도시적, 도시적과 비도시적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과거의 준도시적과 준농림적 그림 보십시오. 도시적입니까? 비도시적입니까? 비도시적, 도시적 밖에 있다고. 도시적이 아니라고. 근데 이 도시,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도시화가 가속화되니까 이 도시 주변에 준도시적과 준농림적에도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산 아래에 아파트 하나, 들판 여기저기 아파트를 생기더라고. 그리고 공장도 여기저기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비도시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당시에 도시적 밖에는 도시계획이 없었다고.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아파트나 공장이 생기니까 무계획적 난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준도시가 준농림지역은 80대, 90대를 거치면서 난개발이 극심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곳이 되게 지금 용인 땅 쪽이 이런 곳이었다고. 그래서 국가가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그러다가 워낙 난개발이 극심했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없애버립니다. 폐지해버립니다. 워낙 난개발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국가가 없애버리죠. 폐지 통합해서 2002년도에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 도시 주변은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름을 관리지역으로 붙여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리지역 제도 도입된 것이 2002년도의 일이에요. 적지 마세요. 이런 거 숫자 2002년도 이런 거 학교처럼 외우는 거 아니라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야기만 듣는 거죠. 2002년도부터 관리지역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 4개의 용도지역 체제가 출범하게 됐어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부지 이렇게 4개의 용도지역 체제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체제가 2002년도에 출범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4개 중에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용도지역을 세분 지정하게 됐습니다. 세분이 뭐죠? 세부적으로 용도지 종류를 나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잠시 휴식하고 들어와서 다시 그 세분 내용을 공부해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